우리 감각기관을 배울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해줘야 될 일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문제 풀이에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그림에 보면 A, B, C, D, E 해가지고 뭐 보기가 나오는 문제들이 있잖아. 너희들이 문제 푸는데 필요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그거 보이면 이름을 다 다세요. 지금부터 시험 치는 날까지. 무조건. 그게 눈이든 코든 귀든 뭐든. 그러니까 평소 문제 풀 때 거기에 얘가 무슨 기관이다를 적는 것 자체가 그냥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적으세요. 모르면 문제 풀다가 모르면 이제 집에 가서 오늘 풀었던 문제라도 내가 깜빡 잊고 안 적은 거 있으면 적어놓고 그림이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그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해서 그 구조의 이름을 적다 보면 시험 치기 한 일주일 전쯤에는 여러분들이 눈 그리라 그러면 눈 그릴 수 있고 귀 그리라 그러면 귀 그릴 수 있어요. 그대로 그림을 똑같이 뺏기라가 아니라 그 감각이 전달되는 중요 구조 순서는 위치는 모양 형태 특징을 살려서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외워진 거야. 근데 그거를 억지로 따라 외워서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소 적으면서 외워가라는 거야. 알겠지? 자, 사람의 첫 번째, 그리고 감각기관은 반드시, 원래 이제 고등과정에 가면 이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적합자극이라는. 우리 사람의 5가지 감각기관에서 느끼는 각각의 자극들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2가지를 집중해서 배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구조와 명칭을 그리고 그 자극에 대한 전달 경로나 특징이 반드시 머릿속에 들어 있어 줘야 된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눈이죠. 우리 책에 나온 눈. 빛이라는 자극을 감지하는 기관이 눈입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립니다. 동그라미에 원래는 여기에 세겹이라는 거를 표시를 좀 잘 되게 여기 뒤에 막이 세겹이고 여기에 신경다발 빠져나가고 앞에 볼록렌즈 달고 볼록렌즈 아래 위에 근육을 뭉쳐 놓습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 조리개가 나가고 조리개 위에 볼록하게 덮여요. 구조 그릴 거 다 그린 겁니다, 이게. 자, 이제 외우는데 조심해야 될 거 하나씩 볼게요. 일단, 막이세겹이라 그랬잖아. 우리 눈을 이루는 막이세겹인데, 제일 안에서부터 망막, 가운데 막이 맥락막, 제일 바깥의 막이 공막입니다. 자, 각각의 역할을 하나씩 간단하게 하면, 망막에 시각세포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빛을 감지하는 곳이 망막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금 감각기관은 아직 진도 안 나갔지. 학교 선생님이 이제 생물 전공일 수도 있고 두 분 들어오시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물리나 지학쌤이 물질을 담당하고 화학이나 생물쌤이 화생을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물 선생님은 가끔씩 여기까지를 심화로 갈 수가 있어요. 망막에는 대부분 기둥세포가 존재하는데 이번에 명칭이 바뀌어서 여기에는 지금 중등에서는 안 나오는데 원래는 기둥세포인가 원추세포였는데 한자로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끝에가 뭉툭한 기둥세포가 있고 끝에가 뾰족한 촉이 하나 더 달려있는 원뿔세포라는 게 존재합니다. 기둥세포가
형태랑 명암이 원뿔 세포가 색을 감지해요. 사실 여기에 뭐가 있다? RGB가 존재하는 거야. 세 가지 세포가 각각 잘 느끼는 빛 영역대가 있고, 그래서 우리 뇌가 각각의 색깔을 인지해서 합성합니다. 이거 우리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빛 할 때 배운 그거예요. 색의 합성. 자, 맥락막은 얘가 어둠 상자 역할을 한다. 상이 또렷하게 맺히게 한다. 공막이 눈의 형태를 유지한다. 여기가 시각신경이고 요 앞에 X자를 딱 치면 여기를 뭐라고 한다? 맹점이란다. 맹점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책 같은 거 읽다가 이런 거 기억할 거야. 긴 짝대기에 여기 하나 동그라미 있고 여기 하나 십자가 표시 딱 있는 거. 이래서 어떻게? 왼쪽 눈을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 O를 바라보다 보면 특정 거리에서 요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게 뭐냐면 O를 딱 눈 시각 중심에 맞추면은 십자가가 맹점에 들어가는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맹점 살짝 한쪽에 있거든. 그래가지고 여기는 세포가 없어서 안 보입니다. 자, 일단 여기 그럼 이제 요 뒤에 부분은 설명이 다 됐잖아. 앞부분이 명칭이 되게 다양한데, 자 여기 각막, 그 이제 한 명은 안경을 끼고 있고 한 명은 아직은 안경을 안 끼고 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렌즈 끼고 있는 건 아니죠? 드림 렌즈. 자, 안 그래도 내가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잘 됐구나. 그 드림 렌즈라는 거의 기능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눈에 난시, 원시, 근시 이런 게 있잖아요. 난시하고 그 근시, 원시는 좀 이따가 설명이 나올 거고, 난시라는 게 바로 이 각막 두께가 균일하지 않으면 방향마다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서 그거를 보정하기 위한 렌즈 두께의 차이를 살짝 더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특히 자라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진짜 균일하게 매끈하게 잘 뽑히면 좋은데 눈이 안 그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 여기 눈이 들어가는 요 공간의 모양이나 근육이나 이런 거 등등등 성장하는 동안 뭐 외부에서 힘이나 충격을 받는다든가 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그러면 난시가 돼서 이제 물체가 여러 개가 겹쳐 보이거나 흔들려 보이거나 뿌옇게 보이거나 등등등. 안경 맞추러 가보면 그거 하잖아. 오늘 운동할 때 낄 선글라스 알 새로 놓고 왔는데 그 막판에 그거 하잖아요. 빨강이 잘 보여요, 초록이 잘 보여요. 그거나 뭐 이제 그 다음에 막 짝대기가 180도 막 돼 있는데 어느 방향 짝대기가 진하게 보여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게 난시 측정하는 거야. 자,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혹은 근시, 원시 같은 거, 너희들은 성장하는 중이기 때문에 아직은 눈동자나 몸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 때 딱딱한 렌즈를 이용해서 일부러 각막을 눌러서 정확한 모양대로 펴지게 조절해주는, 힘을 주는 거지. 완전히 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없다고도 볼 수 없는 정도기 때문에 왜? 이 힘을 잡아서 좀 펴놓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가거든요, 그게. 완전 어른되면 그거 약발 없어집니다. 그거고, 보통 이제 라식, 이제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고민을 하죠. 나 대학 가면 라식 해야지. 이 이야기들은 안 하게 될걸. 요 각막을 레이저로 깎아내는 수술입니다. 밖에서 깎는 게 라식이고, 살짝 뚜껑을 따서 안에를 파내고 덮는 게 라섹이라던가. 어쨌거나 요 앞에 요 각막을 조절하는. 각막은 간단히 읽으세요. 여러분들 눈 감고 눈동자 위에 눈꺼풀에 손가락 딱 올리고 눈동자 움직여 봐봐. 볼록하게 튀어나온 게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게 느껴질 거거든. 거기가 각막이에요. 보호막입니다. 보호막. 그 다음에 그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 홍채입니다.
이 글자는 반드시 또박또박 써줍니다. 왜 그러냐? 얘 이름이 수정체고, 얘 이름이 선모체고, 여기에 채워져 있는 그 약간의 점성을 가진 그 젤라틴질이 유리체란 말이야. 글자 틀려서 틀려오는 놈들 죽는다. 홍채입니다, 얘는. 이게 우리 눈동자예요. 우리 검은 눈동자 부분 있잖아. 그게 조리개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홍채 사이에 비어있는 구멍이 있죠? 요 빈틈이 뭐다? 동공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개씩 좀 묶어 놓을게요. 어떻게 두 개씩 묶어 놓을 거냐? 홍채와 동공을 한 세트로 묶고요. 선모체하고 수정체를 한 세트로 묶을 거예요. 왜냐하면 동공과 홍채가 명암, 수정체와 선모체가 원근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밖에서부터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빛이 각막, 동공, 수정체, 유리체,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로 연결이 되겠다, 그지? 그러면은 시각세포, 시각신경 어디로 간다? 우리 대뇌, 뇌 혹은 대뇌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요렇게 전달이 될 거고요. 자, 안구의 조절 기능. 실제로 이건 우리가 겪어보면 돼. 딱 꺼버리면은. 밖에 넘어갈래. 딱 꺼버리면은 처음에 어두웠다가 좀 있으면 적응해서 잘 보이죠. 그렇게 해서 어둠에 적응됐을 때 불 딱 끼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다? 눈부심이 나타나죠. 이게 뭐냐면 명암인데 자, 요거 두 개, 요 그림 두 개의 차이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선생님이 여기 지금 분홍색의 B급 넣은 부분이 뭐다? 여기가 홍채고 여기 하늘색으로 진하게 색깔 칠한 부분이 동공이죠. 요게 밝을 때고 요게 어두울 때입니다. 그러면 주위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된다? 주위가 어두워진다는 말은 홍채가 수축돼서 동공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불을 딱 켰으니까 밝아지잖아. 밝아지면 어떻게 된다? 홍채가 이완돼서 늘어나고, 동공이 축소된다.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래서 동공이 클수록 우리 눈에 더 많은 빛이 들어오니까 어두울 때 적응하는. 얘는 밝을 때. 이거 이해가 안 되면 고양이로 설명 옛날에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고양이 눈 본 적 있죠?
걔네들은 홍채가 요렇게 열려.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눈의 고양이 눈 상태가 여기 이만큼 동공 열린 상태인 거야. 이 상태는 걔네들은 홍채가 이렇게 노란색인 거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근 조절.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느껴봅시다. 자, 선생님이 여기 별표를 하나 찍었어요. 한쪽 눈으로, 이건 눈 양쪽보다 한쪽으로 하는 게 좋아서 한쪽 눈을 가리고요. 뜨고 있는 눈앞에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보세요. 가까이에. 그리고 이 손가락을 별 옆 부근에다 갖다 놓은 뒤에 손가락을 뚫어져라 봤다가 저기 별표 그림을 봤다가 왔다 갔다 해봐. 언제 눈 아래 힘 들어가요? 눈 아래 힘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딱 들죠? 언제? 그치, 손가락 볼 때지. 우리가 원래 가까운 곳을 보려면요, 선모체가 수축을 해야 됩니다. 선모체가 수축을 하면 선모체와 수정체를 연결하는 힘줄이 있단 말이야. 그 힘줄이 수정체를 앞뒤로 당겨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수정체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먼 거를 보기 위해서는 손모체가 쭉 이완돼요. 그럼 여기에 당겨지는 근육도 힘이 빠지겠지. 맞죠? 그러면은 수정체가 어떻게 얇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 아래 힘이 들어간 건 뭐다? 여기에 요 선모체가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 힘을 빡 줘서 쫙 당긴 그 힘을 느낀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젊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근시죠. 선생님은 이제 근시였다가 슬슬 노안이 오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근시라는 건 뭐냐? 대부분은 선천성 근시이거나 혹은 선천성 근시도 있지만 대부분은 후천성 근시예요.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진 채 자란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멀리 있는 거 볼 일이 있나요? 그치?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것만을 평소에 보면서 지내다 보니까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진 상태예요. 이러면 상이 어떻게 맺히냐? 상의 위치가 망막보다 앞에 와서 맺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뭘 해야 돼? 이 상의 위치를 뒤로 보내야 되잖아. 맞지? 요 앞에 있는 거를 우리는 근시라 그래서 이걸 뒤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 뭐를 붙인다? 오목렌즈를 다는 거야. 그러면은 빛이 조금 더 퍼지겠지, 여기서. 맞죠? 조금 더 퍼지기 때문에 상이 여기에 와서 교정이 되는 거야. 원시는 원시 혹은 우리가 노안이라고도 부르는 눈인데
근육에 힘이 빠집니다. 마음이 아파요. 나도 그렇거든, 지금. 내가 원하는 만큼 뭐가 안 된다? 수성체를 두껍게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이 어디 가서 맺히게 된다? 요 뒤에 상의 위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상의 위치를 여기까지 땡겨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기 위해서 이 앞에 뭐를 붙인다? 돋보기를 넣어주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 상에서 앞쪽 망막 쪽으로 교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할아버지나 할머니들 보면 바로 눈앞에 있는 글자, 작은 글자 안 보인다고 돋보기 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보통 어떻게 보셔? 글 같은 거 읽으실 때. 작아서 안 보이면 우리 생각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래 보셔요. 맞지? 떼서 보시잖아. 왜? 이 가까이 되면 안 보이시거든. 요즘 선생님도 보면은 가끔씩 작은 글자 볼 때 이래 본단 말이야. 나도 노안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응?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서의 조절과 변화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밝기 변화, 원근 변화에 대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됐지? 지워도 되겠냐? 자, 2명 가위바위보 선생님 칠판 지우는 동안. 자, 진 사람은 실험체, 생체 실험 좀 합시다. 좀 이따가 샤프 2자루만 준비해 놓고 우리 실험을 좀 하겠습니다. 자, 2번째는 피부 감각이에요. 피부 감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감각기관이 존재하지 않고요. 감각기관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감각신경의 끝단위 신경점, 즉 감각점의 역할을 합니다. 신경 자체가 직접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요 감각점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신체 부위마다 감각점의 밀도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수업하고 큰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오늘 좀 이따 선생님이 쉬는 시간 주면 구글에다가 호문클로스라는 거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되게 못생긴 사람의 그 캐리커처 같은 그림이 하나 나올 거야. 근데 특징이 뭐냐면 혓바닥 졸라 길고요. 입술 졸라 두껍고요. 손은 졸라 큰데 몸뚱아리 되게 작은 사람이 하나 나올 거야. 근데 발은 나름 어느 정도 크게 확보가 돼. 그 그림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신체 감각점의 밀도를 균일한 간격으로 그린다고 할 때 신체 크기를 변환해서 그려놓은 모습입니다. 그럼 손이 크다는 건 뭐다? 특히 손바닥이 크게 그려져요. 이건 뭐다? 우리 손바닥에는 감각점이 되게 촘촘하게 많이 깔려있고, 팔다리가 되게 짧아져요. 특히 허벅지 같은 게 엄청 짧아져 있어. 허벅지나 여기 팔뚝 이런 데는 되게 짧아져 있거든. 이거 왜 그렇냐면 여기는 손바닥만큼 감각점의 개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신체 부위마다 예민하게 느껴지는 위치가 다르고요. 두 번째는 이 감각점은 통, 앞, 촉, 냉, 온으로 구성됩니다. 자, 통점, 앞점, 촉점, 냉점, 온점인데 통인 뭐를 느낀다? 통증, 아픈 걸 느끼고, 앞, 눌리는 감각을 느껴요. 촉감, 와서 닿는 느낌. 이게 매끈매끈한지, 반질반질한지, 꺼끌꺼끌한지, 날카로운지, 막 부들부들한지 그 느낌을 느끼는 곳. 그리고, 학교쌤들도 가끔씩 이거 엉망으로 잘못 가르쳐주는 선생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생물전공 쪽이 아니면은. 냉점과 온점은 차갑고 따뜻한 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냉점은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감지하고요. 온점은 온도가 올라가는 변화를 감지합니다. 둘 다. 이거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서 간단하게 실험해 볼 수 있어요. 컵에 아니면 밥그릇에 밥그릇이나 아니면 집에 뭐 샐러드 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릇을 3개를 준비해. 사실은 세숫대야 3개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대중탕 가기 전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샤워 세면대에서 찬물을 한 군데 받고 여러분들이 따뜻한 물로 뭐 근육을 풀거나 목욕할 때 할 만큼의 따뜻한 물을 하나 담고 가운데에는 그 2개를 반반 섞은 물을 담아놔. 해놓고 미지근한 물을 가운데 놔놓고 찬물 따뜻한 물에 양쪽 손을 이렇게 담궈놔요. 그럼 처음엔 좀 뜨겁고 되게 차가운데 좀 적응이 될 거 아니야. 한 1, 2분 지나면은. 그 상태에서 양손을 꺼내서 가운데 미지근한 물에 같이 넣잖아. 분명히 한 세숫대야에 내가 양손을 같이 넣었잖아요. 양손이 느끼는 온도가 달라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찬물에 있다가 미지근한 물로 넘어온 손은 온점이 작동하는 거야. 이건 따뜻한 거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고. 따뜻한 물에 있다가 미지근한 물로 온 손바닥은 냉점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시원한 물이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즉 우리 사람의 피부는 온도의 변화를 느끼는 거지 온도 자체를 느낄 수는 그치? 지금 몇 도인지는 못 느껴요. 전부 다 따뜻해지고 있는 건지 전부 다 차가워지고 있는 건지를 느끼는 거지. 얼마만큼 따뜻한지 찬지를 느끼는 건 없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통점이 개수가 제일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감각이 일정 세기를 초과하는 순간 통점이 같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봐봐. 꾹 눌리는 힘도 졸라 세게 눌리면 아프잖아. 와서 닿는 까칠까칠한 느낌도 너무 세게 와서 마찰을 시키면 아프잖아. 너무 뜨거운 거 만져도 아프죠. 너무 차가운 거 만져도 아프잖아. 그건 뭐다? 다른 감각을 누가 통점이 같이 전달해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감각이 된다는 거고. 자, 실험은 뭐 할 거냐? 실제로 얼마나 그 감각점의 배분의 차이가 나는지를 느끼게 해줄게요.
자, 귀. 우리 사람의 귀는 느끼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소리가 느껴지는 구조는 자, 일단 첫 번째, 귓바퀴와 웨이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요거 귓볼떼 경상도 사투리로 귓볼떼기랑 귓구멍이죠. 여기는 기능이 소리를 모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우리 귀 특유의 요 모양 덕에 앞쪽인지 뒤쪽인지 양쪽 어느 쪽인지를 양쪽 귀에서 느끼는 소리 차이로 알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막을 만납니다. 고막이 있고요. 고막 뒤에 요렇게 대문처럼 뼈가 3개가 연결이 되거든요. 얘네들을 우리는 귓속뼈 혹은 귓속뼈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요 귓속뼈 뒤에 이제 제일 중요한 기관이 달팽이관. 그리고 실제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고막에서 달팽이관 뒤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관이 하나 있죠. 귀인두관. 자, 그 다음에 달팽이관 앞에 보면 요렇게 반원형 관 3개랑 우리 마치 달팽이 머리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위가 있잖아. 동그랗게. 자, 여기요 그 관 3개 있는 거를 반고리관. 그 밑에 여기요 살덩어리 있는 거를 전정기관이라 그러고 달팽이관 뒤에 보면 요렇게 청각신경이 나와서 뇌로 전달이 돼요. 자, 이제 소리가 들린다라는 거를 고려한다면 밖에서 공기의 진동인 음파가 귓바퀴 웨이도를 통해서 모아질 거고 그 힘이 고막을 흔들죠. 고막이 떨리면 그 고막의 떨림을 귓속뼈에서 증폭하게 되고요. 더 많이 떨리게 해주고 이 귓속뼈의 떨림은 달팽이관 안에 림프액이라는 액체랑 섬모가 있어요. 그래서 달팽이관 안에 들어있는 액체들의 진동으로 그 진동이 바뀌어서 우리가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동은 청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는 거죠. 요게 소리가 가는 길인 거지. 그러면 방고리관과 전정기관은 뭐 하는 곳이냐? 방고리관은 회전간성을 담당하고 전정기관은 중력 변화와 관성을 담당합니다. 방고리관은 어떻게 회전관성을 담당하냐면 요렇게 관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 여기에 액체가 들어있고 여기에 섬모가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코끼리 코하고 도는 거 게임 있잖아. 벌칙. 코끼리 코하고 뭐 5바퀴 돌고 방향 찾아가기, 뭐 10바퀴 돌고 방향 찾아가기 이런 거 할 때
처음에 코끼리 코하고 한두 바퀴 어지럽죠. 막 도는 것처럼 느껴지고. 난 두 바퀴 넘어서서는 10바퀴든 20바퀴든 내가 도는 동안은 안 어지럽지. 근데 언제 어지러워? 돌다가 내가 몸을 딱 멈추면 갑자기 어지럽고 막 방향 못 잡잖아. 그게 뭐냐면 처음에 갑자기 내 몸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 몸은 도는데 안에 액체는 안 돈단 말이야. 그러니까 털이 한쪽으로 쏠리겠죠. 그럼 돈다고 느껴. 근데 두세 바퀴 천천히 돌면 어떻게 된다? 안에 액체도 내 몸이랑 같이 돌겠지. 그럼 안 어지러워. 그렇게 막 돌다가 내가 섰어. 나는 섰는데 물은 뭐 해야 돼? 조금 더 돌아야 되죠. 돌던 그 관성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회전 관성을 느낍니다. 전정기관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요런 선모라는 털 위에 이석이라는 칼슘질, 석회질 덩어리가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털 위에 돌이 붙어 있는데 얘가 기울어지면 한쪽으로 쏠리겠지. 내가 점프를 하면 털이 눌러질 거고 위에서 점프를 해서 뛰어내리면 이게 털이 당겨지겠지. 이 관성의 변화를 이용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흔들리고 있는지, 어느 쪽으로 내 몸이 기울어져 있는지를 눈으로 보지 않아도 느끼게 해주는 거고. 그런데 이제 멀미하는 거 있잖아요. 배멀미. 배멀미가 왜 생기는 거냐면 나는 내가 배에 타서 배와 함께 아래 위로 출렁출렁 하고 있잖아. 그러면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는 지금 내가 탄 배가 흔들리는 게 느껴져 안 느껴져? 안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내 몸은 뭐라고 느껴지고? 내 몸의 전정기관에 계속 내가 위아래로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걸 느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랑 귀에서 느끼는 정보가 서로 다른 게 느껴진 거지. 그것 때문에 오류가 나가지고 멀미하는 거야. 토하고 막 머리 어지럽고. 그래서 어린애기들은 어떻게 된다? 자요. 사실 잠들면 못 느끼거든. 왜? 어차피 한쪽이 차단돼 버리잖아. 그리고 그래서 이 전정기관이나 방골이관에서 들어오는 정보의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약이 멀미약이야. 여기 붙이죠. 여기 붙이는 이유 알겠지? 그리고 나중에 가서 공부하겠지만 방골이관과 전정기관은 소뇌로 연결됩니다. 여기에 뇌는 대뇌예요. 서로 정보가 가는 곳이 다르다. 됐죠? 그러면 그리고 귀인 두관은 그럼 뭐냐? 압력 조절입니다. 귀 안쪽 여기를 중이라 그래. 고막하고 귀 속뼈가 있는 부위를. 요 고막 밖을 외이라 그러고. 여러분들 차 타고 높은 산을 올라가거나 혹은 비행기 타고 이륙하고 나면 좀 있으면 귀가 멍멍해지죠. 그때 어떻게 하면 그거 풀려? 침을 삼키거나 크게 하품을 하거나. 그래서 보통 여객기의 그 승무원들은 뭐 한다? 쭉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이제 벨트 풀어도 됩니다 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하고 다녀요? 물이나 오렌지 주스나 그 생캔디, 말랑카우 같은 생캔디 막 나눠주고 돌아다니잖아. 젤리 같은 거. 왜? 그걸 먹다 보면 저절로 침을 삼키게 돼 있거든요. 그럼 저절로 침을 딱 삼키는 순간 귀 인두관이 열렸다 닫히면서 요관이 어떻게 귀 안쪽, 여기 눈물구멍, 코 안에, 목 안에가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열고 닫음으로써 압력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요게 우리 귀의 구조하고 역할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후각하고 미각은 큰 게 없어가지고 자, 여기 그냥 간단하게 맡겨. 자, 후각은 기체 상태를 느끼는 곳입니다. 이제 기체로 된 화학 물질을 느끼고 감지해내는 기관이 후각이에요. 기체를 느껴야 되다 보니까 후각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기체를 느껴야 되니까 우리 몸의 모든 감각기관 중에서 가장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각의 피로라는 것을 느껴요. 이런 거 있지. 처음에 화장실 들어가면 되게 특히 이제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나 아니면 좀 낡은 시골의 화장실 가면 냄새 나잖아. 근데 시간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안 나지? 안 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신경이 커트를 해버린 걸까요? 여러분들의 그 신경이 똑같은 냄새가 계속 들어오면 걔를 커트해버립니다. 그걸 후각의 피로라 그래요. 후각만 있는 거 아니고 미각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후각이 훨씬 더 빨리 오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담배 피는 사람은 자기 몸에 담배 냄새 난다는 거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껴요. 늘 자기 몸에 나는 냄새. 그런 것들이 이제 후각의 피로인 거죠. 자기 냄새 자기에 잘 못 맡아. 그리고 얘네들은 후각 상피에 보통 이렇게 세포들이 세로로 천정에 매달려 있습니다. 천정 안에 맺혀 있어요. 신경 방향이 세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후각 상피가 어디냐? 여러분들 5년 전에 진짜 이 부위를 잘 느껴봤을 겁니다. 코로나 때 코 찔린 거 생각하면 돼요. 코로나 때 여러분들 검사한다고 코 안에 푹 찍어놔서 뭐 이제 거기에 묻어있는 콧물이나 이거 닦아내고 했잖아. 그 찔린 곳 부근을 후각 상피라 그럽니다. 어딘지 대충 알겠죠? 자, 미각. 후각이 기체라면 미각은 액체를 느껴요. 왜냐하면 미각은 우리 혀에 돌기가 있잖아. 혓바닥에. 그 혓바닥 돌기 안에 요런 구조가 돼 있어. 여기 안에 요렇게 가로로 맛봉오리가 존재합니다. 여기는 이제 맛세포라고 하네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음식물의 맛성분이 침에 녹아서 요 안에 스며들어 가야 느낄 수 있다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뭐를 감지한다? 액체를 감지하는 거고, 미각과 관련해선 우리 그 신체 혀에서 다 느낄 수 있긴 한데, 혀의 부위별로 잘 느끼는 감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이라고 하는 5가지가 맛입니다. 그 맛이 아닌 게 3가지가 있거든? 뭐냐면요. 얘네들은 맛이 맞고 맛이 아닌 거. 매운맛. 또 떫은 맛. 하나 더 고소한 맛이에요. 그럼 이 3가지는 각각 뭐냐? 매운 거는 잘 알죠? 뭐예요? 네, 이거 통증입니다. 네, 그래서 통점에서 느껴요. 그래서 그 되게 매운 땡초고추 있잖아. 청양고추 같은 거. 이게 매운 고추인지 안 매운 고추인지 구별에 자신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머리 부분 있잖아. 머리 부분에 가깝게 싹둑 자른 뒤에 이 머리 부분 꼭다리를 여러분들 손등에 비벼보세요. 손등에 요쪽에다가. 그래서 이게 진짜 매운 고추면 여기가 매워.
피부 감각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의 문질러도 느껴져요. 떫은 맛은 뭐냐면 압각입니다. 그 보통 우리가 떨다라고 하는 그 성분이 타닌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딱 깨놓고 말할게요. 그거 독입니다. 그러니까 독성 물질 때문에 우리 피부 세포가 마비가 돼가지고 뻣뻣하게 굳은 상태를 우리 피부에 있는 압점이 느껴서 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피부가 뻣뻣해진 감각인 거예요. 그럼 고소한 맛은 뭘까요? 이건 냄새입니다. 요 정도만 정리가 되어 있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133, 4, 3, 4, 5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그 옆에도 있지. 일단 우리가 신경계라는 거는 감각이라는 거를 전기신호로 전달해가지고 뇌에서 판단하고, 여기 전기신호 우리가 자극이라고 했겠죠. 감각기에서 느낀 자극을 전달, 판단, 수행을 하는 이 전체가 신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온다? 거기에 맞는 반응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 단원 제목이 자극과 반응인가 그럴 거예요. 자, 이 신경계를 이루는 세포를 뉴런이라고 합니다. 가장 표준이 되는 게 운동 뉴런이라서 운동 뉴런의 모양으로 설명을 보통 많이 하는데, 보통 이렇게 많이 그리거든요. 자, 일단 여기를 우리 가지돌기라 그러고, 여기를 축삭돌기라 그러고, 요 앞에 있는 요 세포 커다란 거를 신경세포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지돌기부터 축삭돌기까지 다가 세포 한 개입니다. 보통 이 뉴런은 자극이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 가지돌기예요. 그거를 신경세포체가 판단을 해서 축삭돌기 쪽으로 보내게 되면 축삭돌기 끝단에서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그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가 느끼게 해주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 또 그 다음 뉴런에 가지돌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서 결국은 분비된 화학물질을 얘가 이렇게 느껴서 정보를 받는 거란 말이야. 요 구조를 우리는 시냅스라 그러고요. 이 시냅스를 통해서 자극은 한쪽으로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세포체 하나 안에서는 양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저쪽으로는 전달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뉴런은 자, 요게 우리가 말하는 감각 뉴런 디자인이에요. 되게 간단하게 그렸다,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요게 운동 뉴런이고 연합 뉴런은 요렇게 생겼다라고 이해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요게 연합 뉴런입니다. 자, 얘네들이 우리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인데, 그러니까 감각 뉴런은 어떻게 여기서 정보가 이렇게 전달될 때 여기가 감각기, 여기가 보통 연합에 연결돼 있어요. 얘 이름이 감각 뉴런. 얘가 연합 뉴런인데 연합 뉴런은 요 앞쪽이 뭐일 거다 주로? 감각 뉴런에 연결돼 있겠죠. 그럼 요 뒤는 다른 연합 뉴런이나 운동 뉴런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이 운동 뉴런은 요 앞쪽은 당연히 뭐일 거다? 연합에 꽂혀 있겠죠. 요쪽에는 보통 우리 반응기관, 근육으로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연합 뉴런이 어디 무슨 신경? 중추신경. 고등 과정에 가면 감각 뉴런을 구심성, 운동 뉴런을 원심성이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감각 뉴런은 우리 몸 끝에서 우리 몸의 중추로 명령이 전달되는 라인인 거고, 운동 뉴런은 중추에서 우리 몸 끝을 향해서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는 라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됐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책에 감각 뉴런, 연합 뉴런, 운동 뉴런에 대한 별도의 설명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전달 경로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그지? 자, 이 신경계에는 중추신경이라 그래서 뇌와 척수가 있고요. 뇌 안에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해서 5가지. 그리고 척수까지 해서 중추 6개가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와 기능을 설명하자면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 돼요. 대뇌. 대뇌가 하는 일은 우리가 소위 머리 쓴다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대뇌가 합니다. 감각, 언어, 판단, 기억, 연산, 감정, 명령.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 사람 몸의 뒤통수 쪽에 붙어 있는 게 소뇌예요. 소뇌가 하는 거는 우리 몸의 균형을 보조합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 걸어 다닐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신경 써가면서 다리 근육 하나하나 움직이냐? 아니죠. 그냥 걸어 다니죠. 맞지?
그러면 내가 넘어지지 않게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대뇌가 하나하나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지원해주고 있는 거다? 소뇌가 알아서 안 넘어지게 우리 몸을 디테일한 컨트롤을 해주고 있는 거지. 자, 간뇌. 대뇌 두 개와 소뇌 앞에 끼어 있는 게 간뇌입니다. 간뇌는 우리 몸에 호르몬, 특히 항상성 조절을 컨트롤하는 곳이 간뇌예요. 저기에 이제 뭐 뇌하수체도 달려있고, 간뇌의 시상이라는 곳과 시상하부라는 곳이 있고, 시상하부에 뇌하수체가 달려있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우리 몸의 항상성이라는 거는 크게 말하면 체온하고요, 삼투압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과 삼투압.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몸 상태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유지해주는 디테일한 조절을 누가 한다? 간뇌가요. 그리고 그런 조절을 하는 물질이 호르몬이란 말이지. 오케이? 그리고 간뇌 바로 밑에 중간뇌가 붙어 있는데, 중간뇌가 하는 게 눈입니다. 특히 홍채 반사. 밝았다 어두워졌다 할 때 홍채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우리 빛의 양 컨트롤 했잖아요. 그 다음에 가까운 거 보고 먼 거 보고 할 때 소정체 움직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전반적인 눈의 컨트롤을 중간뇌가 하고요. 중간뇌 밑에 연수가 붙어 있습니다. 연수는 크게 말하면 심장, 소화, 호흡, 배설입니다. 소위 우리 소순호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를 누가 컨트롤한다? 즉 얘네들을 자율신경이라 그래. 응?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계속 주기적으로 심장 뛰게 하고 숨쉬게 하고 소화시키고 배설시키고. 이해가 돼?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봐봐. 예를 들어서 심장 뛰는 거 하나까지도 대뇌가 컨트롤해야 한다면 여러분들 재밌는 드라마 보다가 죽어요. 심장 뛰는 거 깜빡이셔서. 왕사람 보고 감격이 치밀어 올라서 울다가 심장 뛰는 거 깜빡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울다가 가는 거야, 단종 옆으로. 그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연수가 그걸 컨트롤을 다 해주고, 연수에서 뭐 그나마 좀 유별나게 나오는 거는 우리 사람의 뇌가 좌뇌, 우뇌가 있거든요. 그 신경이 우리 몸의 반식을 담당해 주는데 그 신경 교차하는 것도 연수입니다. 척수는 그 신경의 통로이고 우리 몸의 각종 반사 중추도 척수에서도 하고 얘도 반사합니다. 연수에서도 일어납니다. 오케이? 특히 여러분들 메디컬 관련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환자 실려오면 응급구조센터에서 제일 먼저 의사가 뛰어나와서 뭐부터 하디? 실려온 환자 상태 조사할 때. 실려온 환자 눈을 까디비고 거기에 후레쉬부터 갖다 드리대요. 왜? 뭐를 본 거다? 동공반사 본 거예요. 홍채 반사. 갑자기 밝은 빛이 쫙 쬐을 때 홍채가 쫙 늘어나면서 동공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를 체크한 거야. 왜? 중간내에 데미지가 들어가면 동공반사가 뭐 안 일어나겠죠, 제대로. 근데 봐봐. 중간내에 데미지가 들어가면 그 아래 위에 간뇌와 연수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작은 뇌로.
얘네들을 우리가 뇌줄기라 그래요. 뇌줄기 혹은 뇌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 식물인간과 뇌사의 기준이 되는 곳이 저기입니다. 식물인간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뇌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 판단, 기억, 감각을 못할 것이고 그에 따라 운동하려는 명령을 못 내리겠지. 하지만 그 사람은 혼자 알아서 심장 뛰고 소화하고 배설합니다. 체온 조절도 저절로 되겠죠. 이 상태인 사람을 식물인간이라 그래. 의식만 없는 사람. 근데 뇌사자는 저 뇌줄기가 맛이 간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 갑자기 심박수가 100m로 떨어졌다가 150 이상으로 막 올라갔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었다 뛰었다가 엇박으로 들어갔다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컨트롤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숨도 혼자서 제대로 못 쉴 수도 있어요. 소화나 배설기관도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왜? 뇌간이 맛이 가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꼭 살리기 위해서는 혹시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살리기 위해서는 중환자실 ICU라고 하는 집중치료실에서 심장박동 체크하는 거 다 꽂아놓고 여기 코에 관 넣어서 산소 불어 넣어 가면서 막 의사들이 5분마다 3분마다 계속 체크해 가면서 그렇게 매달아 놔야 겨우 생명만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렇겠지? 근데 식물인간은 그냥 눕혀놓으면 돼요. 대신에 이제 몸에 피가 잘 안 돌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제 계속 자세를 바꿔서 눕혀주고 하는 게 필요한 건데, 그 차이가 여기다. 됐지? 그 다음에, 일단 요거 정리할 거 빨리 정리하고 계속 설명 좀 이어갈게요. 이야기를 해야 되죠? 말초신경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기본적으로 말초신경은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이 있어요. 체성신경은 기본적으로 대뇌가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각과 운동신경은 결국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의 그 감각 자극을 대뇌로 보내는 라인인 거고, 운동신경은 대뇌의 명령을 근육, 우리 몸의 반응기로 보내는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명령을 내리거나 우리가 느끼기 위한 신경이 체성. 요게 설명이 지금 중등에서는 디테일하게는 안 하는 거고. 자율신경은 보통 연수, 척수 쪽에서 컨트롤을 하게 돼요. 연수가 주로 컨트롤합니다. 얘네들은 내부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별이 되는데, 이런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긴장되고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고 지금 당장 도망가거나 맞서 싸워야 되는 상태일 때 우리 몸의 몸 상태.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라고 인식하면 돼. 그럼 잠깐만 상상하면 이건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학교 일진들이 학교 뒷담 밑에서 담배 피면서 지나가는 신입생 삥을 뜯다가 교감한테 딱 걸렸을 때
그 일진 학생 몸에서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반응은 전부 다 교감샘이 흥분했으니까 교감신경 흥분 상태입니다. 자, 깜짝 놀랐겠지? 그럼 속칭 우리 눈이 땡그레진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동공은 확대됩니다. 심박수와 호흡은 증가 감소? 혈당까지. 심박, 호흡, 혈당 전부 다 증가합니다. 대신에 소화기능, 우리 몸 소화시키는 거는 대표적으로 침, 억제가 되고요.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설명하기가 까다로워서 뺀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원래 있잖아. 하나 더 있다. 뭐가 있냐면 방광이 확대됩니다. 자, 갑자기 방광은 왜 확대될까요? 그 혹시 여기 A형이냐? A형? 시험 같은 거 되게 중요한 시험 앞두고 긴장되게 하면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은 가는데 볼일 보면 볼일 안 나오는 경우 있었죠. 그런 적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그래요. 그 수학여행 날 아침만 되면 설사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화장실 갔는데 소변은 안 나오고 긴장돼서.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사람이라는 동물은 포식자였을까요? 피식자였을까요? 잡아먹는 쪽이었겠냐? 잡아먹히는 쪽이었겠냐? 저기 너 1대1로 개랑 싸울 수 있어요? 저기 핏불 이런 거. 그치? 현대 말고 아주 원시적일 때. 오히려 약한 존재에 가깝잖아요, 인류는. 그러니까 근데 인간은 이족 보행을 시작하면서 다른 동물이 거의 가지지 못한 최고의 장점이 하나 생겼어요. 지구력 하나에 몰빵한 신체입니다. 그거 생각하면 돼. 말이나 소나 그 어떤 동물도 2시간, 3시간씩 전력 질주를 못하는 몸이에요. 근데 사람은 뛰잖아. 그지? 그것 때문에 사람은 운동을 안 하면 몸에 근육이 빠지게 돼 있는 거야. 왜? 지구력을 늘려야 돼. 그럼 봐봐. 갑자기 산에 가서 열매 따러 산에 갔는데 갑자기 호랑이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다행인가 걔가 좀 발이 느려. 그럼 니는 있는 힘껏 도망을 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상황에서 되게 긴박한데 방광이 오히려 줄어들어 버렸다면 오줌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포식자들은, 맹수들은 그 오줌 흘린 자국 따라와서 날 잡아먹겠죠. 맞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미리 새지 않게 최대한 크기까지 확보해 놓고 뛰게 만드는 거야. 눈이 동그래지고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호흡도 가빠지고 몸에 혈당도 올라가고 그래 놓고 몸에 소름도 돋아요. 그 닭살 생겼다 그러잖아. 내 몸에 있는 열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조치인 거야. 그럼 부교감 신경은 여러분들 밥 먹고 5교시 때 여러분들 몸 상태 생각하면 돼요. 눈이 풀리죠. 집중력이 떨어지지. 졸리죠. 숨 쉬는 속도, 심장 뛰는 속도, 몸의 당분 수치도 쭉 떨어집니다. 졸리다 보니까 입에 침이 질 나오죠. 이건 뭐냐면 네 몸을 최대한 무슨 상태로 긴장을 풀고 이완시키고 소화 흡수를 통해서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부교감신경 흥분 상태. 요 둘은 완전히 정반대의 작용인 거지. 축소, 감소, 활발, 축소. 요게 이제 자율신경이다. 오케이? 자, 다음 바닥 윗부분까지만 조금 더 보자면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가 있는데 네, 지워도 되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앞부분은 똑같아. 자극을 감각, 신경을 거친 뒤에 여긴 똑같거든요. 의식적인 반응은 반드시 대뇌를 거치게 되고 무조건 반사는 척수나 연수에서 다시 신경 근육 반응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봐봐. 보통 무조건 반사는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한 그 기능으로 많이 작동해요. 여기 되게 뜨거운 냄비가 있어. 뜨거운 물체가 있어. 내가 얘를 만졌어. 아, 뜨거를 느끼잖아. 그러면은 원래 신경 전달 방향을 생각하면 온점과 통점이 감각을 느끼고 팔의 신경을 통해서 척수로 들어와서 의식적인 반응을 하려면 척수에서 뇌로 전달을 해서 뇌에서 판단을 해서 아, 이거 뜨거운 건데 뺄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야, 그러면 더 뒤면 안 되니 화상 입으면 안 되니까 빼라라고 명령을 내리면 척수를 통해서 팔로 가서 팔을 빼겠죠. 벌써 다 되었습니다. 그지? 근데 무조건 반사는 뭐냐? 아, 뜨거라는 명령이 척수에 간 순간 척수가 먼저 명령을 내려주는 거야. 야, 일단 접어. 뇌가 뭐라고 하든 말든 일단 접어. 아, 뜨거하고 손이 빠지잖아. 그리고 내가 손이 빠질 때쯤에 뇌는 느끼지. 아, 뜨거를. 그러면은 뇌까지 갔다 오는데 시간이 절약되겠죠.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절약되잖아. 이걸 무조건 반사라 그러고 척수와 연수가 있는 건 간단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의식적인 거냐 무조건 반사냐부터 따지고 가장 거리가 먼 것 하나를 고르시오가 나와. 보기 5개 중에. 그러면은 의식적인 반응, 대뇌를 통해서 가야 되는 의식적인 반응이 있냐를 따져보고 그게 없다. 그러면 그 반응이 척수 반사냐 연수 반사냐를 따지는 건데 되게 심플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목을 기준으로 최종 반응이 일어난 위치가 목 위 얼굴이면 연수에서 반사합니다. 목 아래 몸에서 일어나는 반사는 척수 반사예요.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손이 떨어진다. 뾰족한 걸 밟았을 때 다리가 떨어진다. 혹은 여기 무릎 요 앞에를 탁 치니까 여기 무릎이 이렇게 올라오더라. 이거는 전부 다 척수 반사예요. 눈에 먼지가 들어갔더니 눈물이 나왔다. 입에 음식을 넣었더니 침이 나왔다. 기관지에 이물질이 들어갔더니 재채기가 나왔다. 속이 안 좋아서 토했다. 속이 안 좋은 건 배지만 토한 곳은 입이잖아. 그러면 이 부분은 전부 다 어디? 연수에서 컨트롤하는 반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쪽 반사인지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가끔씩 보면 원래 중등에서 지금은 빠져서 안 가르쳐야 되는데 조건 반사라는 게 있어요. 조건 반사는
학습된 기억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를 조건반사라 그래. 아까 무조건반사가 뭐였어요?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 침이 나온다 했잖아. 조건반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파블로프의 개예요. 개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핸드벨을 이 손으로 들고 흔드는 종을 쳐줬어. 그거를 계속 반복 훈련시킨 그 개한테 어느 날은 음식도 안 주고 종만 쳤더니 개가 침을 지지 흘리더라는 거지. 왜? 개는 알고 있잖아. 종 치면 뭐를 주더라? 먹이를 주더라. 먹이가 왔어? 먹이 냄새, 입에 음식이 들어가서 안 들어갔잖아. 근데 침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이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훈련 한 번도 안 한 개한테 종 쳐준다고 개가 침을 흘릴까요? 그건 아니지. 어? 두쫑쿠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막 이야기를 할 때 두쫑쿠 정말 맛있는 것들을 먹어본 사람들은 이야기하면서 입에 침이 고이는 걸 느끼겠죠. 난 안 통해요. 왜? 난 안 먹어봤거든. 두쫑쿠 요화정 이런 거 맛있다 이런 막 떠들어대는 거 나는 몰라요. 안 먹어봐서. 그냥 그런 거예요. 안 먹어본 사람한테 백날 이야기해줘봐. 그거 못 느끼죠. 그 기억이 만드는 자극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반응이 일어나는 게 조금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것도 대뇌가 컨트롤하는 거잖아. 결국 기억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의식적인 반응이나 무조건 그 조건 반사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것도 아니면 무조건 반사인데 척수냐 연수냐 두 가지 구별하는 법이 연습돼 있으면 무난합니다. 아시겠죠? 있는 것까지 문제를 집에 가서 열심히 풀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